예,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 공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대면으로 오신 분도 있고 이제 비대면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이제 사전학습 공개 강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전학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고전학당의 교육 과목과 내용은 어떤 건지 1교시, 2교시로 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이 PT는 다시 저희들 전용된 데다 올려놓으면 같이 강의를 드리면서 비교하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화면으로 저는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 미래학교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제로 해서 지금 이제 한국사하고 한자하고 전통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통놀이는 열심히 지금 콘텐츠를 올리는 중이고 아마 이제 고전학당이 진행이 되면 이 한자 TV에서 일반적인 고전과 관련된 것을 이 한자 TV에다가 게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일 이제 이게 유튜브 채널이면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 한국역사인문교육원 여기에 이제 링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 보는 거고요. 선생님들하고 비대면을 하신 분들만 와서 보시면 되고 소식이나 정보는 전부 이 한자 TV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3월 달에 이 교실을 열고 1년 반 만에 1년 한 3개월 만에 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거의 이사 와가지고 2번, 3번 교실을 열었던 겁니다.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이제 하던 어머니 역사 교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학습 공동체로 공부가 좋으신 분들 그래서 호학이라고 하거든요. 호학을 위한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고전학당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학당도 기존에 우리가 논어 맹자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했지만 살다 보면 그 고전과 인성과 별로 관계도 없고요. 현대 사람보다 조선 사람들도 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대마다 특정한 윤리학이지 그 윤리학이 보편적으로 오늘날 적용되다 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학동에 보내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예능을 봤는데 청학동에 이제 그 템플스테이처럼 체험을 하는데 22개인가가 이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지 마라 22개예요.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 이제 민주국가는 하라는 걸 해야 돼요. 니들 마음대로 귀걸이도 하고 떠들고 뛰어놀고 돌도 만지고 근데 아직도 하지 마라. 그것은 굳이 조선시대 봉건적 사회구유가 아직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당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학당 이제 운영 계획인데요. 오늘 이제 하게 될 것은 고전학당 추진 일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전학당에서 1차 고전학당에서 할 교육 과목입니다. 교육 과목은 궁궐제도, 종묘제도, 종법제도, 교육제도, 학제. 이게 다 고전입니다. 고전.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차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까지는 특히 현장 체험 가운데 궁궐이나 성균관, 그다음에 왕릉 하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저본이 되는 삼내도와 삼내통론 이것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내도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소략해요. 물론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 책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서지학적으로 또 의례학적으로도 무지 중요한 책입니다. 조선시대 그 세종실록 오례라든지 국조오례의 모든 책, 그 오례 예법의 저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삼내도에 따라서 이 박보도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박보도는 말 그대로 종묘 의례나 제기에 관한 책인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지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근데 물론 뭐 아시겠지만 소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요. 번역이 돼 있으면 우리가 접근하기 참 편한데, 그래서 이걸 이제 저번으로 해서 이제 현대 연구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이 전현이라는 분이 무지 유명하신 의례학자예요. 보존학자인데 이 삼례도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삼례도에 있는 분류법과 이 분류법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류법을 좀 현대적인 분류법을 해서 뭐 궁궐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백화도 이게 백화라 해서 구어체도 중국어 구어체도 있지만 전부 그 여기서 담지 못한 고전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제도하면 여기에 담지 못한 고전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다 다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하면 물론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 우리는 10번 아니어지면 10번 하는 겁니다. 집전화번호 못 외우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이따 예시를 들어보면 아 저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고전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전으로 공부하시고, 동양 인문화에 관심이 있는 동양 인문으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 저는 세 번째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요번 이제 1차는 2학기인데 2학기는 이제 4개의 과목. 이게 아마 양에 따라서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다 맞출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하면 기본적인 어떤 동양학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서울 한양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그런 것들, 한경사라든지 경도 세시사, 그거 무지 재밌거든요. 그것도 현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시이기 때문에 또 전통적인 시로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됐으면 시를 읽는다는 게 무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3학기까지는 이런 기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박보도 이후에 송나라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대에 이제 발굴된 여러들을 이렇게 도안으로 종류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이나 궁궐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특히 조선의 궁궐은 줄에 의해서 거의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저본으로 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삼례도가 예. 주례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주례, 의례, 그다음에 얘기, 그거를 삼례, 거기다 그림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무래도 한자로 구성이 됐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한자를 배우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첨자문 형태의 한자는 아닙니다. 이 한자는 현대 문자, 중국의 문자학자들이 수많은 그 갑골문이나 문자를 배워서 가장 근접한 문자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한자 해석과 달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한자의 뿌리라든지 한자에 담긴 문화, 한자에는 다 그 시대의 화석처럼 그 시대의 역사 문화가 담겨 있거든요. 그거, 그리고 이제 부수는 그냥 우리가 뭐 하늘천 이런 부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모라는 글자 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입구라고 하죠. 한자는 입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답. 북이라고 할 때는 답이 됩니다. 답. 그 다음에 지킬 위자 할 때도 답이죠. 이렇게. 일단 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것은 물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그래서 품 하면 물건이죠. 이렇게 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머리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머리. 예를 들어서 하늘천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몸. 이렇게 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잎사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뽕나무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뽕나무상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뽕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를 때 장례가 있거든요. 네? 장례. 그래서 무덤에 오기 전까지 상례, 무덤 이후에는 장례 이렇게 부르는데, 상례를
할 때 아마 뽕나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시골인데 저는 기억해요. 소나무. 저희들은 그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머리 이렇게 잎살 그대로 있는 상태래요. 이렇게 하고 허리 두르고 그리고 그것도 소나무도 이렇게 가지 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어디는 밤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뽕나무를 아마 그 마을에 우리가 그 종묘 사직할 때 사목으로 썼던 지역에서 만든 글자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뽕나무 상자 원래 이게 뽕나무 상자인데 지금은 이제 장례치를 상자로 바뀌어 있고 뽕나무 상자는 이렇게 채취한다는 뜻으로 이건 이제 손이거든요. 그래서 뽕나무를 계속 손으로 채취하죠. 이렇게 나무에서 뽕잎을 계속 그래서 손 3개를 우리가 또우자라고 하는데요. 손이란 뜻입니다. 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뭘 다지다 할 때 이것은 이제 노비를 취하다는 뜻이에요. 가서 귀때기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다 연자를 쓰면 시집갈 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좀 강제적 혼인의 한 요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자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겁니다. 한자 원리는.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인문, 고사성어라든지 명언명구라든지 뭐 그림에 이렇게 화제들이 있거든요. 화제. 그림의 화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림의 화제만 알면 대체적으로 그 그림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 의도를 화제에다 담았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무지 유명한 화제들이 많아요. 특히 이 박보도를 만든 사람이 선화인데 선화. 선화 영간이 송나라의 마지막 왕이 휘종흠종이에요. 휘종흠종. 이 칠푼이들이 나중에 금나라한테 잡혀가지고 두 황제가 오국성에 와서 굶어 죽었거든요. 그 오국성이 지금 국내성입니다. 그러니까 금나라는 고주몽의 후예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당나라를 계승한 송나라의 황제 2명을 잡아다가 오국성에다가 이 송희종의 무지 유명한 그림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 모으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박물 이걸 모아가지고 선화전이라는 그 건물에다 이거 앉혀놓고 맨날 그거 구경한 거예요. 그래 나라 망하죠.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선화전에 있던 그 청동 그릇들 이런 것들을 유래를 적은 게 이 박보도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시제를 냈어요. 시제. 그러니까 화제죠. 그게 뭐냐면 말발굽에 꽃향기가 난다. 이걸 그리라는 거. 무지 유명한 말 알죠? 말향기에 말발굽에 꽃향기가 있다.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이 그렸는데 딱 한 명 이렇게 그렸죠. 말이 달려가는데 나비가. 홍천기에서 야, 그렇죠. 맞아요. 그거. 그게 그 유명한 이 송희종의 화제였어요. 실제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말이 달려갈 때 나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화제를 보면 금방 알죠. 그래서 이게 이제 휘종, 흠종. 휘종이 그 원래 금나라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살려고 왕위를 아들한테 남기고 밑으로 도망갔어. 근데 이제 금나라가 다시 돌아가니까 돌아와서 다시 황제가 하니까 동시에 아들과 둘이 동시에 황제였어요. 흠종, 휘종이. 그러니까 금나라가 다시 쳐들어서 동시에 2명 황제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신들이 서금이라는 사신이 고려에 왔어요. 이때. 서금. 이때 온 겁니다.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때 남긴 게 고려도경이에요. 고려도경. 그때 이제 송나라에서는 이런 고전 문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화년대 박보도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고려도경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려도경은 그림은 잃어버렸어요. 그거 있었으면 참 대단할 텐데. 그 고려동행에 보면 송나라 사실이 배 타고 오다가 저쪽 한양 쪽에 별 하나가 떨어지죠. 그게 바로 북두칠성의 뭔지 아시죠? 문창성. 그래서 동아시아 최고의 문장가가 고려에 떨어진 거예요. 아쉽다. 그게 낙성돼요.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배우는 겁니다. 역사가 다 연결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이제 30년 전에 하라면 못하죠. 왜냐면 이제 30년 전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막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게 저게 뭔지 그러다가 이제 그 궁궐 답사를 10년 하고 이러면 이제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아 그때 그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순간 그걸 불교에서는 아르말이라고 해요. 아르말이가 탁 터지는 순간 실력이 거의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쫙 그게 인문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식의 양이 커지면서 질적인 전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전화라거든요. 변해서 이렇게 돌아서 변한다. 전화 이렇게. 철학에서 무지 유명합니다. 해결 철학에서. 그래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은 탑이 하나씩 돌을 뺄 때는 그대로 탑이죠. 탑인데 마지막 하나를 딱 했을 때 탑이 무너지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탑이 아니라 벽돌 무덤이 되죠. 그걸 전화라고 해요. 전화. 그러니까 물이 99도까지는 물이었는데 100도가 딱 되는 순간 수증기로 바뀌죠. 그걸 전화라고 합니다. 임계점. 임계점, 그렇죠. 예. 지식의 전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인문 고전들, 어차피 인문 고전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책 속에는 어마어마한 인문 고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교의 가장 중요한 13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경 중에서도 5경 중에서도 예를 기본으로 많이 합니다. 5경 중에서 빠지는 게 춘추, 이렇게. 그다음에 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 서, 역. 그래서 이제 이 예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3내도는 예를.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춘추라든지 이런 고전들이 많이 인용이 돼요. 특히 시경, 서경, 역경은 조선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경전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우리는 이걸 철학이라는 관점으로만 봤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거, 아마 우리 우쌤도 그런 관점을 많이 갖는데, 공간을 확보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공부들이 현장성이 없는 공부만 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궁궐의 현판을 봐도 이게 왜 이렇게 왔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뭐 궁궐의 이렇게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유래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간의 역사죠.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권율이라든지 단재 신체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시민대학에서 시민 석사 학위 그 학습자들 전공을 나서 지도하고 있는데, 요번 이제 전공 신청한 한 명 중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궁궐 지킴이를 하시는데 성종의 일생입니다. 성종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성종이 승할 때까지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능까지 다 서울에 있어요. 선정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잠저부터 그 사저까지 차차차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죠. 거기다가 또 태실까지 또 상정동이 있네요. 어떻게든지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에서 성종하면 뭐 경국대전을 했다, 뭐 자산거리다 이 정도만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성종의 일생이 서울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이게 이제 공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문고전, 그리고 이제 그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현장청이나 궁궐이나 박물관, 문화유산에서 꼭 필요한 지식 정보고요. 그 이전까지는 아마 제가 이제 이런 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단행본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단행본의 중심은 거의 우리가 단계를 1, 2, 3, 4, 5 하면 거의 1이나 2단계입니다. 단행본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 안에는 그 단행본을 쓴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원전 정보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을 봐야 됩니다. 논문. 그러면 논문은 여기다 조금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왜냐하면 논문에는, 근데 논문의 모든 것을 다 인용해서 거기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넣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하는데 무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죠.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런 책들이 있구나,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다 해본데 가면 이제 원전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당연히 한자로 돼 있고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서지학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우리말하면 행서체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 이제 얼굴이 이제 맛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 누가 접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이렇게 글자체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지식 정보,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3내도인데요. 이 3내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부서집니다. 이건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송서라는 책에서 이 송나라는 이제 중국의 남북조대 때 남쪽에 있는 송나라인데요. 그 남경의 수도를 삼은 송제, 양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합한 나라가 수나라죠. 그래서 이 송서의 부서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징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한 280여의 징조, 동물, 꽃 해가지고 다 망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로 돼 있어요. 하나는 어떤 왕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그 징조의 특성. 아주 괜찮죠. 왜냐면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우리가 궁궐이나 이런 데서 봤던 모든 징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마 2년 차나 3년 차 선생님들이 이걸 먼저 하고 있다 그때 봤거든요. 저는 아마 궁궐 답사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몇 번 읽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전학당에서 배우는 게 이제 4개의 분야고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살 때 이렇게 돈을 버는 이 삶도 있지만 그냥 호화, 그냥 가치를 추구하는 공부하는데 고전학당은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쭉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저도 이제 어디 시골에서 낚시하면서 좀 살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대학생 되면 그다음부터는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애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지금도 싫어해.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뭐 미국 유학한 거 맨날 그런 꿈꾸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의 청와대. 그래서 청와대를 가면 멋지. 무조건 밀어주겠다. 이렇게. 멋지. 왜냐면 미국을 가려면 제가 힘들게 가야 되는데 청와대는 툭 하면 가면 되니까 되게 툭 하면 가니까. 좋다. 네. 아니 그 학교가 또 중국어를 해요. 다행히. 일본하고 중국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 미쳤네 일본어를 왜 선택하냐 이거지. 거의 반일적인 사회체계를 갖고 있어요. 너무 좌쪽으로 예, 그렇죠. 끝에가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생학당은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뭐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네.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려고 한 게 이제 궁궐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궁궐은 영조법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근데 이 책은 궁궐 제도만 딱 잡았는데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머릿속에 궁궐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종묘도 마찬가지고 많이 가게 되는 종묘. 그 다음에 학제, 성균관 문묘. 그 다음에 종법제도. 왜냐면 고대 우리가 인문학을 할 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조선 때는 가장 종법제도에 충실했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하고 제사 지낼 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1차 목표고 2차는 이제 봉건제도, 정치제도로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품계석이나 이런 것들 다 이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형법을 이해하면 왜냐면 조선시대 경국대전 자체가 형법이에요. 그래서 조선 경국전 그전에는 이제 대명률이라고 했어요. 대명률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 근데 완성 못했죠. 정조전이 죽는 바람에. 그래서 이걸 완성한 게 경국대전. 그리고 이 경국대전에 이렇게 시대가 지나서 바뀌고 추가한 거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평. 그리고 이제 고종 때 대전 패통. 그래서 총 6단계. 이게 이제 형법제도고요. 형법제도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저기 도형이나 유형 뭐 그냥 사극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걸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2500년 전에 완성된 형법인데 조선시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참 동아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2500년 동안 유학이라는 그 화석 속에 산 거예요. 그 사이에 불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도 정치제도 자체가 유교를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상례, 장례는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례, 그 다음에 서기는 쉬운 말하면 이제 궁궐에서 뭐 이렇게 도장이나 이런 것들 있죠. 옥새 이런 것들을 담은 것. 왕이라면 이제 뭐 이렇게 부서도 있고 부장도 있고 부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천여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뭐지 1월 우공도에 있는 부여도 천여도라고 하거든요. 그 부여도도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들 이게 다 서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상스러운 그릇이나 귀물들. 이렇게. 그래서 궁궐에 가면 이걸 많이 못 느끼냐면 궁궐에 있던 귀물들을 다 치웠으니까요. 그림 같은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덕궁에 뭐 시정당에 좀 그것도 근대 그림 거죠 그거.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고궁 박물 같은 거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현판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서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3차 교육 과정은 이제 뭐 군사제도, 관운상제, 빅내, 검화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너무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좀 바꾸자. 그럼 이건 이제 부서지도 바꿀 수 있고 다른 걸로 그 사이사이에 소개를 하면 이게 우리한테 재밌겠구나. 현장도 바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바꾸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 고전학당 소개 영상은 2개 하고 있습니다. 미래 고전학당을 개설한다는 거하고 공개 강좌 초대한다는 거 2개를 지금 소개 영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한자 TV는 지금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구독자가 지금 5명 향후 제일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한자 관련된 이 콘텐츠를 보면 막 20만, 30만 되는 거 보는데 그분들 한자 해설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60에서 70% 동의하지 않아요. 너무 현대적인 공부를 안 했어요. 너무 옛날 그 했던 공부 방식으로. 중국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문자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자학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전학당 교육비는 말 그대로 한청단 후원위원하고 미래학교 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따로 14분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데 뭐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박물관도 지금 11분이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이제 유튜브에 박물관도 이제 따로 만들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2학기에는 이제 전액 무료고요. 그리고 일반 인원만 이제 12만 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이제 여분들은 50% 그리고 여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전액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 한청단 이제 후원위원들의 후원으로 이 공간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답사라든 이런 것들은 왜 받냐면 누구는 내고 누구 안 내냐 그런 것도 있지만 교재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1만 원만 받는 걸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저는 이렇게. 이거 진짜 30대 고글에 갔을 때 청년이었는데 지금도 청년이세요. 메모장 이렇게 들고 고구려 저기 그 산성화 고분글도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고전학당 강좌 링크는 이제 한국역사인문교육원에서 하는데 저희 그 전용 밴드에다 올리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전학당 콘텐츠에 계시는 이제 유튜브 채널 여기 한자 TV에다가 오니까 이건 이제 틈틈이 가서 구경하시면 되는 거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밴드를 꼭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전용 밴드를 만들면 몇 명만 초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요새는 이제 주로 데스크탑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뭐 누가 그 스마트폰에서 카페를 열어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색이나 이걸 위해서 그냥 여기다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글을 이렇게 열어보는 사람 10명, 2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고전학당 교육소식은 정식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전학당 여기 있죠? 여기 전체 카페를 쓰게 여기다가 다 공지사항과 교육과정도 올려놓고요. 거의 뭐 밴드로 활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전화로 이렇게 안 하냐면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예전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게 좀 편한데
제가 이제 거기다 또 강의가 많고 회의가 많다 보니까 거의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로 하면 다 되니까요. 요새는 뭐 저기 스마트폰으로 다 이메일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생 이제 기본 교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무지 유명하죠. 왕성 나오고 문이 하나 둘 셋 하면서 12개 문 이런 것들. 저희 기본 교재는 3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교재가 되겠죠. 3내도가. 근데 이 3내도를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뭐 이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면 이것을 다 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3내도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돼가지고 800개 정도, 380여 곡이구나. 약 10만 자고 962년경에 저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옛 예법, 고래라고 하거든요. 고래 근접한 책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3내도를 기반으로 해서 박고도라는 책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깨지냐면요. 원래 안 깨진 건데 아마 뭔가 여기 오면서 깨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할 때 거기 안 깨졌죠. 그죠? 한번 보세요. 상하영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없구나. 일부러 안 했구나. 그래서 대략 그 왕고란 사람이 썼는데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금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보다 먼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혀서 죽어버려. 안타깝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망명해서 남성으로 갔다면 더 많은 책을 썼을 텐데 안타깝게도. 근데 그게 도망가고 싶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전달이 잘못돼서 도망간 거예요. 먼저. 그런 거 있잖아요. 재상들은 빨리 남쪽으로 도피하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왕이 떠난 걸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왕이 떠난 걸 생각하고 간 거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처럼 그렇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쫙 해서 카톡으로 딱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그래서 박고도입니다. 박고도. 옛날에 모든 박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이런 뜻이고 고라는 것은 이제 옛 물품들, 문물, 그림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총공들이 뭔지 이렇게 쫙 이렇게. 날 지금 박물관에 도록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화 박고도는 송나라 때 왕보가 지은 금석학 책이다. 송나라 회종이 왕명으로 짓게 하였다. 총 30권이고 대관 초년, 그러니까 1107년 대관 그 연호로 그래서 이때부터 편찬이 시작돼서 선화 5년, 1123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선화 박고도라고 불렀고요. 이 책은 송나라 때 황실 가운데 선화전에 수장되어 있던 상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청동기 839개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3대 통론입니다. 이 전현이라는 사람을 왜 제가 이제 이걸 했냐면 이 전현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돼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99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 남경 사범대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1934년에 중문과를 나와서 이 황간과 호광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 다 금석학자들입니다. 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수많은 책들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삼내 사전하고 삼내 통론, 삼내 명물 통석 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요 부분. 왜냐면 이 삼내 명물은 그 삼내도에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박고도와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삼내 통론은 말 그대로 고대 예법에 관한 모든 문헌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런 방식으로 고대 예법이 만들어졌구나를 알 수 있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이 작가 전현 교수는 저명한 예학 전문가이다. 일찍이 삼내 명물 통석, 삼내 사전을 강서 부족출판사에서 출판했고 학술적 찬사와 명예 그것을 얻은 거이다. 그죠? 그래서 예제 발전의 전체적인 모습을 90세가 됐는데도 그 고령의 나이 때 삼내 통론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남경 사관대표 출판했다 1990년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냥 중국에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건 일부러 그냥 그대로 제가 더 추가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이 중국 전통문화연구총수에 있는 건데 모두 4개의 주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예서편, 그러니까 의례라든지 이런 책들이 무슨 책인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물, 이거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음식, 궁궐, 그다음에 임금님의 수레,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사복시에서 주로 담당했던 그러니까 임금님의 수레라든지, 그다음에 임금님이 돌아갔을 때 타는 시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기, 그다음에 깃발, 특히 왕에는 저 우리 그 어디야 저기 반차도 보시면 화성능행 그 반차도 보면 깃발도 다 있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옥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옥으로 만든 상징 그릇들, 네? 이런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춤, 이 춤은 우리 세종대 악학규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례, 장례 등, 그다음에 제도편, 제도편이 뭐 공권, 직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도편 중에는 이제 학제와 종법, 종묘제도 요게 좀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예의편으로 이제 관원상제와 이제 빅례 이런 것들에서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0개 주제인데요. 30개 주제를 전부 하지 않아도 틈틈이 하게 되면, 이것만 다 하게 되면 이쪽 그 고대 예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이게 뽑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궁궐하면 도성의 이제 중성이다. 도성의 중성은 어떠냐? 천자는 사방 불이 9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심리로 계산하면 4km 정도, 3.6km 정도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7리, 그 다음에 5리, 3리.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 제후, 경대고, 그 다음에 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가 사는 마을은 3리니까 심리의 3분의 1이니까 1km 정도. 그게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신제가할 때 제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라는 것은 이렇게 집안을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뭐 장인이 그 도성을 짓는다. 그래서 사방 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원문이 되겠습니다. 원문. 이건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이고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학제를 보면 이렇게 고대 귀족 자제들은 학제는 소학과 대학의 두 급으로 나눠 있고 8살 또는 10살이 되면 소학에 들어가고 15세가 되면 어른이 돼서 성동 아이 이제 청소년이 돼서 대학에 들어간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 내칙편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거구나. 중국어 잘하시죠? 그 다음에 뭐 종법제도, 장자 상속제. 주나라 때의 종법제도는 시족 혈통을 기초로 하는 적장자 계승제도이다. 통치계급이 정권을 지키고 굳건히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뭐 제도의 종법제도의 요체는 물론 임금의 위치와 그다음에 그 제후들 작을 받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반드시 적장자가 세세대대로 계승하는 것을, 그래서 100세 동안 변치 않는 것을 대종으로 하고, 그리고 천자는 모든 이런 종족의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밑에 그래서 세세 적장자 계승해서 영원히 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종을 종주를 합니다. 그래서 대종에서 이제 소종이 나오는 거고. 이래서 소종이 나오게 되면 얘들은 이제 그 신분에서 한 단계로 떨어져요. 이거 또 떨어지면 또 한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한 종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법제를 지키려면 뭐냐? 며느리가 어디 가서 애를 가지고 와도 되고 시를 받아서 오든 또는 가난한 자기 그 집에서 데려오든가 양자를 데리든가 양자 입적을 하든가 이 종법제도가 모든 제사부터 권력부터 모든 걸 다 지켜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저기 이제 제목의 군통은 뭘 말하는? 군통이 임금의 임금입니다.
왜냐면 이 종법제의 제일 우두머리가 천자, 군주. 군주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후, 경대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묘제사. 종묘의 제사는 엄청나게 많다. 이제 명목건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일제, 월향, 시류, 세상. 그래서 이게 일이라는 게 날마다 하는 거, 매일 지내는 거. 그다음에 월에 한 번씩 지내는 거. 그다음에 사시 그러니까 사계절.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습할 때 때따로나 뜻이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농업사회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순환적 그 변화에 따라 할 일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때 봄에는 뭐 하고, 여름에는 뭐 하고, 가을에는 뭐 하고 이걸 배우는 게 시습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때시자라서 지금 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는 건 나중에 한나라 이후에 생긴 개념이고 이때는 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내통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번 학기에 배우는 4개 궁궐제도, 학제, 종법제도, 종묘제도 이렇게 배울 거고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제 1강은 이걸로 소개하는 것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